안녕하세요. 제철건강 구독자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늘 가장 궁금한 것은 사실 피부와 음식의 관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먼저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 이제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피해야 하는 음식들이 있을까요? 이 음식 얘기하니까 성경 얘기 생각나네. 고린도 전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코린트에 있을 때요. 고린도가 코린트인데 거기 있을 때 각지에서 유대교는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기독교라는 게.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야. 유대교에서 먹지 말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제 기독교도들이 이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계속 편지를 보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하나,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실려 있을 거예요. 하늘 아래 하늘이 주신 음식 중에 못 먹을 게 뭐 있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대교에서 계율이 있죠. 뭘 먹으면 안 되고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마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굽이 없는 그 고기 먹지 마라 그러고 뭐 그 나름의 문화에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먹지 말아야 될, 피부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없다. 다 먹어도 된다. 다만 아토피 피부염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우유에 대해서 예민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산양유예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엄마 젖 먹으면 돼. 엄마 젖 먹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젖을 못 먹는 경우에 이제 모유 대신에 분유로 먹여야 되는데 되게 소분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산양유를 먹여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경우에 이유식이 시작될 때, 이유식이 보통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4개월, 6개월 지나면 이유식 시작하잖아요. 그때 계란, 뭐 땅콩, 그다음에 몇 가지 음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피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아토피와 음식과 연관된 것도 조금씩 계속 먹다가 보면 되게 돌 지나서는 다 먹어도 돼요.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 음식에 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랑 맞지 않는 특별한 그 체질인데 그것도 자꾸 먹다가 보면 챌린지를 하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음식을 피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이제 뭐 갑각류라든지 또 특별하게 뭐에 예민한 사람들, 그 다음에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그루텐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 단백질에 의해서 예민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그루텐, 요즘 보면 밀가루 파는데 보면 우리는 그루텐이 들어가지 않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뭐 밀가루도 그루텐 프리 밀가루로 비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그 돈을 주고 사 먹어. 그래서 내가 왜 저러지? 나는 저걸 먹으면, 정상적인 사람 먹으면 그루텐도 소화가 돼서 내 몸에 영양소로 쓰이는 거예요. 그걸 뺀 걸 왜 돈을 주고 사? 비싸게? 이게 예민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루텐에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설사도 하고 알러지도 생기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서양인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동양인은 그것도 그나마 또 빈도 훨씬 낮아요. 그래서 내가 그루텐이 들어있는 밀가루 빵을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긴 사람만 피하면 되고, 보통 사람은 그루텐도 잘 소화시켜서 아주 좋은 아미노산으로 섭취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음식과 피부병의 관계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인용하면 돼요. 하늘 아래 하늘이 주신 음식 중에 먹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다 먹어도 돼요. 그럼 성인이 돼서도 이제 아기였을 땐 별로 없다가 성인이 되어서 아토피가 생기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거의 없어요. 예, 아토피를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아토피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가족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에서 70%예요. 그래서 아토피는 단독으로 피부에만 생기는 아토피도 있지만 대개는 비염이라든지 결막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 천식, 다 앞에 알레르기가 붙잖아요. 이게 다 아토피에서 생기는 같은 병이에요. 코끼리 코, 코끼리 꼬리, 코끼리 다리, 코끼리 몸통. 만지면 다 다르게 느껴지지만 코끼리란 말이에요. 알레르기성 체질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유전돼요. 그게 피부로 나타났을 때 피부과 선생님들이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코로 나타나면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그랬고, 눈으로 나타나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라고 안과쌤이 진단을 했고, 기침을 많이 하고 기관적 이상이 있으면 소아과 내과 선생님들이 알레르기성 천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본질은 다 한 덩어리예요. 운이 나쁜 사람은 4개 다 있어요.
그나마 아토피만 있으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린 피부과니까 아토피를 얘기를 하면 이 아토피 피부염의 체질을 갖고 태어난 애들이 어릴 때 딱 얼굴이 시뻘겋고 막 그래요. 그게 태열이에요, 태열.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태열 있는 애들 키우고 있으면 엄마들이 고생을 하잖아요. 애가 막 징징대고 가려워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하는 얘기가 쟤 흙 밟고 걷기 시작하면 좋아져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한 살이 돼서 돌이 되면 자연적으로 면역이 후성 면역이 취득이 돼요. 그래서 적응해서 괜찮아지는 거야. 한 살 되면. 그래서 태열은 글자 그대로 배낸 열, 뱃속에 있던 열이 나이가 한 살 돌잔치 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 그러냐? 아니에요. 100명의 아토피 환자 중에 절반 이상이 그렇게 없어져요. 나머지 한 절반은 남겠죠. 이 절반은 애들은 또 갖고 가요. 가다가 언제 없어지냐? 학교 들어갈 때쯤. 한 만으로 6세, 7세가 되면 또 세상 살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면서 괜찮네? 뭐 이런 거 알레르기 안 해도 되겠네? 그리고 내가 면역이 공부를 하면 후성 면역이 취득이 되면 또 괜찮아져. 50명 중에 한 절반이. 몇 명 남았어요? 24명 남았죠? 네네네. 이 사람들도 또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생하면서 아토피로 고생을 하면서 사춘기가 돼서 여드름이 날 때쯤 되면 또 한 절반이 없어져. 다 내추럴리 좋아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교육이 되는 거죠, 면역이. 예. 그럼 몇 명 남아요? 한 10명 남죠. 예. 100명 중에 한 10%는 언제까지? 그 뒤로도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인이 돼도 아토피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성인의 아토피가 생겼다고 오해를 하느냐면 신생아 때 났던 거 저희 기억 못하죠. 한 살 때 없어졌던 거 기억 못하죠. 그 다음에 5, 6세 때 기억 안 나요. 근데 20세쯤 됐을 때 뭐 수능 준비한다, 뭐 재수한다, 직장 측에서 뭐 날밤 새고 야근을 한다 그러면 힘이 들잖아요. 그때 아토피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전에 좋아졌던 애들이. 체질이 밖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기억도 나지 않는 시절에 알았고 지나가고 잠재력으로 숨어버렸던 아토피가 그때 나의 그 무리한 생활, 면역이 깨지는 시간. 잠 못 자면 면역이 제일 먼저 깨져요.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깨져요. 그런 것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도 생긴다 그랬잖아요. 아토피도 그때 숨어있던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이 들어서 생긴 아토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이 히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대기별로 보니까 확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인 중에 아이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밀가루를 먹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아직도 밀가루를 못 먹이고 안 먹이고 먹여도 상관없어요. 그쵸. 네. 네. 이제는 상관없어요. 먹이라 그래요. 자꾸 먹어야 아니 세상에서 밀가루를 안 먹으면 세상에 나와 있는 음식 중에 3분의 1은 아무것도 못 먹을 텐데 맞아요. 그 인생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그 지인도 못 먹어요. 애를 못 먹이니까. 네. 조금씩 먹여보라 그러세요. 그리고 음식하고 아토피 때문에 그렇게 연관관계는 7살이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막 많은 뭐 매체라던가 많은 분들이 아토피 때 뭐 음식 가려 먹어라. 그 다음에 음식 이런 거 피해라. 이런 것들이 이유식 때 하는 얘기예요. 이유식 때만요. 방송 매체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뭐 여러 명이 나와서 패널들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음식을 피해라. 요렇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런 과정에 아토피가 있으니 요때는 요걸 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몇 분이야. 방송은 30초 이상 한 사람한테 주목을 줄 수가 없어요. 계속 카메라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 식탁에 낙의 절반이 없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먹어봐야 돼요. 그럼 이제 사춘기 때 돌아가거나 또 성인이 되면 여드름이나 그럼 또 뭐 먹지 말라는 얘기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 거 먹지 말아라, 초콜릿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틀린 건가요? 196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실험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인간을 가지고 뭘 하기 힘든 게 사람을 가둬놓고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는 걸 뭐 풋다이를 쓰라 그러고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인간을 갖고 그런 실험하기 되게 어려워요. 동물들은 내 마음대로 가둬놓고 마음대로 실험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대량으로 196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난 논문이 있어요. 여드름이 많이 나는 그룹과 안 나는 그룹, 그 다음에 음식을 이제 제한하는 음식과 마음대로 먹게 한 사람, 이거 그룹을 갖고 다 테스트를 해봤더니 여드름 계속 세봤더니 똑같더라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 영향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또 논문 나오는 걸 보면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 고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여드름이 난다는 보고가 있고 그걸 또
동물 실험에서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여드름의 염증이 심해지는 그 메커니즘도 밝혀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탄수화물을 제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한테 해봤더니 맨날 하루에 그냥 라면 몇 개씩 먹이고 막 그렇게 해봤더니 그런 사람이나 풀만 먹은 사람이나 여드름 나는 거 별 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을 어떻게 이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환자들 오면 그래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먹는 것 때문에 여드름이 악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 다만 탄수화물 문제는 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단팥빵 하나 내가 맛있게 먹었는데 단계 언제 땡겨요?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예,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여드름이 나는 거예요. 단계 유별나게 땡길 때 아이스크림, 단팥빵 보면 눈이 휙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네. 저 하나는 꼭 먹어야 될 것 같아. 그건 뭐냐면 당이 떨어지거나 내 몸이 힘든 상태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좀 길어지면 당연히 여드름 나죠. 그래서 실제로 여드름하고 연관되는 음식은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미역, 김, 그러니까 요드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음식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여드름이 악화돼요. 그거는 맞는데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면 한 끼 식사에 김 한 100장 먹어야 돼요. 한 끼 식사에 미역 한 타래를 먹어야 돼. 그 정도에 들어있는 요드 양이 나야 여드름이 생겨, 없던 여드름이. 어느 누구가 한 끼 식사에 김을 100장을 먹을 것이며 미역을 한 타래를 먹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한 장 아니면 2장이고 미역국에 미역 요만큼 들어가는 건데 그거 먹어서 여드름이 심해졌다? 그렇게 느끼면 먹지 않으면 돼요. 미역국 먹을 때마다 여드름 나. 그만 안 먹으면 되는데 실제로 푸타이를 써보라 그러면요.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제가 다시 얘기하잖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고린도전서에. 하늘 아래 있는 음식 중에 못 먹을 거 없다고. 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음주하고 나면 되게 뾰루지라던가 뭐 이제 얼굴에 이렇게 안 좋죠. 확 뒤집어진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술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약간 술일 것 같아요. 늦게 자서 그래요. 낮술 먹 낮술 먹어도 낮술. 술, 알코올 자체가 여드름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라는 게 되게 이제 10시부터 달리기 시작해. 그죠. 그래야 1시나쯤 돼야 이제 끝나는 게 우리나라 음주 패턴이에요. 그러면 일단 온몸의 바이오리듬이 다 깨져. 피곤해. 힘들어. 잠도 제대로 못 잤어. 그러면 여드름 나요. 지루성 피부염도 생기고 여드름도 생기고 숨어있던 아토프도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피부가 푸석푸석해지죠. 근데 술만 먹어서 그렇게 생긴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알코올 자체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간에 해를 많이 주지 피부에 직접적으로 해주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저 뭐 술 먹다 보면 약간 술이 뭐 많이 들어가게 되면 뭐 피부가 약간 좀 건조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아닌가요? 아, 술을 먹으면 탈수 현상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술 마시고 나면 소변량도 늘고 굉장히 많은 물이 캥기잖아요. 예, 그거 탈수 현상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술을 마셨다. 그러면 이제 수분을 보충해줘야 되겠지. 어떤 걸 해주면 좋을까요? 저는 주스 먹어요. 정말 주스 먹어요. 사 먹는 주스 말고 갈아 먹는 주스. 그러니까 집에 일이 좀 많아요. 맨날 야채를 갈아야 되는데 그때는 속이 좀 부대껴서 즙을 내서 먹지. 실은 저도 술을 먹고 나면 뭐 자주 먹는 건 아닌데 술을 먹고 나면 말씀하셨던 대로 주스를 좀 짜서 먹으면 굉장히 조금 빨리 해독되는 느낌이 나기는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좋은 성분들이 어떤 과일이든 어떤 야채든 그걸 넣어서 즙을 내서 먹게 되면 좋은 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일단 뭐 비타민과 유기염류, 우리가 무기염류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징크도 나오고 뭐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연 같은 것들이 갈면 다 있어요. 그 안에. 집에 있는 야채 안 먹는 거 조금 미뤄뒀던 거 넣고 즙 내서 먹어도 되게 좋죠. 네. 왜냐하면 그게 갈아서 먹을 때는 그게 섬유소가 되게 많아서 이제 제가 평상시에는 갈아 먹어요. 왜냐면 섬유소도 변을 잘 보려면 필요하거든요. 근데 속이 안 좋잖아요. 네. 섬유소가 굉장히 이벽을 긁어요. 소화시킬 때, 이렇게 위가 운동할 때. 네. 잘라서 이제 갈아 먹는 것 때도 보면 부담이 좀 되면 저는 이제 즙 쫙 해서 완샷. 우리 술 먹는 속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 사람들의 식생활들이 식습관들이 불균형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먹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먹고 사나 싶어요. 제가 보고 있으면. 특히 여성들이 뭐 다이어트 한다 그러고 볼 때는 정말 닭 모이 먹듯이 먹더라고. 그래서 야, 불쌍하다. 왜 저러고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뭐 알레르기 얘기도 좀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혹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이런
음식이라던가 뭐 재료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만성적으로 두드러기나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의심해 봐야 될 게 제일 알레르기가 많은 게 공기 중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숨 쉴 때 들어오는 거 있잖아. 그 알러젠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그 알러젠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피하죠. 그럼 방법이 없어요. 뭐 맨날 이게 뭐 마스크 쓰고 살 수도 없는 일이고 마스크 쓴다고 해서 그게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거는 감내하고 약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약물이에요, 약물. 약을 많이 먹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아픈 데가 많고 오래 살고 그러니까. 그래서 약,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들. 그런 것들이 유효 성분만 응축시켜 놨기 때문에 의외로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저는 만성적인 알레르기가 있으면 꼭 체크해 보는 게 무슨 약을 먹고 있느냐, 건강보조식품 뭐 먹고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음식하고 연관이 있는데 음식도 실제로 우리가 먹는 영양성분보다는 향신료에서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향신료에서. 그래서 강한 자극성 있는 향신료를 많이 쓰는 음식들이 알레르기 일으킬 확률이 많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이 알러지가 있으면 저는 푸드 다이어리를 써보라 그래요. 어디 가서 뭐 먹었는지 그냥 메모지나 들고 다니면서 오늘 아침 점심 계속 써보라 그러고 그 사이에 언제 그런 그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지를 체크해보라 그러면 푸드 알러지 같은 경우는 먹고 난 다음에 한 30분 이내에 다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대책은 뭐겠어요? 먹지 마요. 예를 들어서 김치 먹고 생겼다. 그러면 김치 만들 때 배추 때문에 생기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더 좀 적은 것 같아요. 외려 마늘이나 젓갈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김치는 꼭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절여서 양념을 할 수 있는 거, 제일 알러지 생길 확률이 낮은 고춧가루 정도만 넣고 젓갈도 한 가지만, 새우젓을 넣든지 한 가지만 넣어서 마늘 빼고 요리해봐. 그러면 이제 그게 김치 맛이 이제 예. 그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맛있는 건 못 먹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알러지가 있어요. 마늘이 많이 들어간 매운 김치를 먹고 땀을 흘리면 전신에 알러지가 생겨요. 속된 말로 명동 칼국수를 내가 좋아하는데 그 집 김치가 마늘도 많이 들어가고 맵거든요. 그거 먹고 집에 와서 달리기 하잖아요. 온몸이 두드러기야 그냥. 그리고 2시간 있으면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주 먹는 거 아니니까 그 즐거움을 포기는 안 하죠. 사람들마다 그렇게 다 히스토리를 해보면 푸드 다이어리를 쓰면 다 알 수 있어요. 정답은 피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탈모와 음식은 상관이 없을까요? 일단 탈모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해야 돼요. 우리 같이 공부 좀 할까요? 손가락 이렇게 해갖고요. 뒷머리 있죠, 뒷머리. 뒷머리 모근 부위를 한 20가닥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도 모근 부위를 잡아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살 비벼가지고 머리카락 굵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비비면 느껴지죠? 네. 머리카락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위가 가늘죠? 네. 네, 그게 탈모예요. 전 없습니다. 네, 거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탈모구나. 네. 네, 뭐 개인의 신상의 비밀을 여기서 공개하는 건 그렇긴 한데 결혼하시고 가정적으로 잘 살고 계시죠?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탈모라는 게 완전히 맨들맨들하고 머리가 없어지면 탈모라고 진단하면 이때는 종친 거예요. 벌써 떠났어. 요럴 때 해야 돼요. 그래서 빠지기 전에 가늘어져요. 그래서 위하고 뒤를 이렇게 살살살 비벼보면 아니면 바꿔서 해봐도 돼요. 감각이 서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위가 가늘면 다 대머리예요. 이렇게 됐을 때 약을 써야 돼요. 약을.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약 먹으면 기형아를 놓기 때문에 발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르는 약 나와 있는 게 좋은 게 있어요. 로게인이라고 하는 약도 있고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약도 있어요. 이런 약들은 의사 처방 없이 약국 가서 사서 바르면 돼요. 제일 값싸고 제일 효과가 좋아. 근데 이제 많은 광고들이 나오죠. 이거 먹으면 좋다는 뭐 영양제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샴푸도 나오고. 근데 그건 약에 비하면 효능이라는 건 뭐 100배 이상 차이 나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만져가지고 위가 가늘어지는 느낌이 든다. 그럼 그때부터 약 바르면 돼요. 그럼 뭐 탈모에 좋은 음식이나 탈모에 안 좋은 음식 이것도 다 상관관계가 없다고? 뭐 검은 콩을 먹으면 머리가 검어지고 난다는데 그런 거는 이제 그냥 그러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새까만 머리카락에 새까만 콩 먹으면 머리가 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지 그 뭐 검은 콩 많이 먹어서 머리가 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유전이에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가늘어지기 시작할 때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약 먹고 사는 거예요. 남자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거는 아우다트나 프로페시아 같은 그 대머리 치료제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먹으면 뭐 머리가 잘 나고 잘 붙어 있고 꾸준히 계속 먹어야 해요. 평생이요. 머리가 빠져도 상관없다 할 때까지. 근데 그 약이 몸에 미치는 다른 영향은 없는 건가요? 당연히 있죠. 왜 없겠어요. 먹는 약은 들어가면 온몸에 다 작용을 하죠. 그 약이 이제 강력한 여성 호르몬제예요. 왜 대머리는 정력이 좋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때문에 대머리가 되는 건데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많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모근에 있는 남성 호르몬에 대한 그 리셉터 수용체가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정력과는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남성 호르몬 수용체를 막아주는 게 여성 호르몬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제를 여자가 먹으면 기형아를 유발해요. 남자는 그 약을 먹으면 당연히 남성 호르몬의 기능이 눌러지겠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성? 여성화가 일어나서 정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욕 감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안 먹으려고 들지. 택일하기엔. 네, 택일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강력한. 정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뭐 부작용이 생기는 확률이 2%예요. 아, 낫네요. 100명이 먹으면 98명은 머리가 나서 되게 기분이 좋아 그러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요. 2명은 성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50 넘어서 생겨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 보면 웬만하면 먹으라 그러지. 장가도 가야 되고. 성적으로 뭐 어떤 그런 부작용이 거의 안 생기고 외려 성적인 매력은 머리숱이 있어야지 더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먹으라 그러지. 원장님, 요새 그리고 그 지루성 피부염도 좀 되게 많이 흔해져서 이게 좀 갑자기 생겼을 때 이렇게 좋아지는 방법 같은 이나 비법이 있을까요? 일단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사람, 그게 자주 반복되는 사람은 굉장히 삶의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선천적으로 부모한테 물려받은 피부가 심한 지성이라서 지루성 피부염이 생겨요. 루자가 눈물 루자예요. 기름이 눈물처럼 많이 나와서 생기는 피부염이니까 당연히 지성 피부에 생기죠. 반대쪽 하나의 원인은 뭐냐 그러면 면역이 떨어지면 생겨요. 그래서 미국은 에이즈가 되게 많은 나라예요. 우리는 뭐 에이즈가 거의 없는 나라지만 미국같이 에이즈가 많이 돌아다니는 나라에서는 반복되는 지루성 피부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에이즈 검사예요. 사람들이 지루성 피부염을 한국에서는 가볍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잠 못 자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생기는 병이니까 쉬고 약 바르면 돼요. 근데 미국은 노동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목표지향적으로 애들이 날밤새고 공부하고 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직장도 뭐 야간이라는 건 거의 없잖아요. 우리같이 이렇게 뭐 승진과 출세 목표지향적으로 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면역이 떨어지는 이유는 에이즈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 에이즈 환자의 90% 이상을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단해요. 제가 한국에서도 2명의 에이즈 환자를 진단을 했는데 2명 다 반복되는 지루성 피부염을 보고 피 검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찾았었어요. 그럼 뭐 화장품 때문에 지루성? 전혀. 그러니까 이제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제일 애꿎게 피해를 많이 보는 게 화장품 회사예요. 화장품 바꾸고 생겼다고 얘기하는 여성들이 너무너무 많아. 제가 환자들이 와서 얼굴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라고 할 때 첫 번째 질문이 엊그저께 화장품을 바꿨는데 아니 그거 말고 어디가 불편한지 보여달라 그래요. 보면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들어올 때부터 보면 아는데 뭐. 근데 대개는 그걸 화장품에 갖다 붙여요. 왜냐면 늘 쓰던 화장품을 바꿨거나 뭘 쓰던 세안제를 바꿨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겠지.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관계를 매칭을 하는 거는 화장품을 바꾸고 세안제를 바꾸고 지루성 피부염이 생겼다고 하는 얘기는 아침에 내가 라면 먹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사고의 원인이 라면 때문에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평상시에 내가 밥을 먹었는데 와이프가 오늘 뭐 바빠서 라면을 끓여줬어. 라면 먹고 나오는 바람에 교통사고 났다고 라면 회사 상대로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뭐라 그럴까요? 집에 가라 그러지 않게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루성 피부염하고 화장품하고는 연관관계가 없고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다 내부적인 요인이야. 기름 많이 나오는 거 부모한테 물려받은 유전자의 문제고 그 다음에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는 거 내과적인 문제예요. 면역이 떨어져서 그래요. 내 몸에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는 게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전형적으로 T존 부위가 빨개지면서 가렵고 따갑고 각질이 일어나고 세수를 하고 나면 마를 때 당겨요. 그게 반복된다고. 근데 그 사람 삶을 보면 취침 시간 1시, 2시, 수면 시간 5시간.
그것도 많이 자는 거야. 너댓 시간 자는 사람도 많아. 되게 이제 업무 실적은 좋지. 뭐 날밤 새고 일했는데 뭐 당연히 업무 실적이 좋지. 그러고서 이제 출세하고 건강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세월이 지나면 그런 면역이 떨어지는 시간이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쯤 되면 뭐가 생기냐면 암이 생기죠. 왜냐면 우리 일상생활이라는 게 늘 발암 물질이 들어오고 또 배설도 되고 암세포도 하루에 뭐 몇 개씩, 몇천 개씩 생겨요. 그럼 그걸 누가 다 스크리닝해서 없애고 있냐 그러면 면역이야. 내 몸이 건강하고 면역이 좋으면 생기는 암세포들도 매일매일 청소를 해요. 그래서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내가 면역이 계속 떨어져. 지루성 피부염이 늘 생길 정도로 늘 면역이 떨어져 있으면 암세포가 어느 날 생겼어. 자리 딱 잡아서 20, 30년 지나면 진단이 되는 사이즈가 되죠. 그래서 얼굴에 반복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사람은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를 해서 내 몸의 면역이 좋아질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정확하게 바꿔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밤 문화가 많이 준 거예요. 네. 우리 30, 40대는요. 아유, 12시는 초저녁이야. 그런 삶을 사는 문화가 그게 특정인의 경우에 뭐 한 달에 한 번 지금 뭐 불금이다. 그런 정도는 익스큐즈가 되겠지만 허구한 날 그러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 건강을 크게 해치죠.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염하고 화장품하고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럼 원장님, 좋은 피부와 건강을 위해서 꼭 먹어야 할 음식과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꼭 먹어야 될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 뭐를 먹으라가 아니에요. 골고루 먹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돼요. 내가 안 먹는 음식이 있어요. 밥상에 상을 차려는 우리나라 한식은 반찬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외국보다 훨씬 다양한 반찬을 먹는데 젓가락이 안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한번 챙겨서 먹으라는 거예요. 나머지 맛있는 거는 자연히 가. 생각 안 해도. 근데 먹다 보면 남는 게 있어요. 그거 먹으라는 거야.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른 반찬을 안 먹기 때문에 멸치를 안 먹어요. 멸치 볶아놓으면 아무리 맛있게 볶아놔도 안 먹어요. 그게 영양소가 좋단 말이에요. 칼슘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는 딱 숟가락을 하나 퍼서 그냥 대충 밥에 비벼서 마지막 멸치를 웬만큼 먹으려고 애를 써요. 맛은 없어요. 약이다 생각하고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먹을 때 닭고기는 죽어도 안 먹는다. 하늘에서 얻은 음식이니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닭고기에 있는 프로테인하고 소고기에 들어있는 프로테인이 달라요. 맛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 섞어 먹으라는 거지.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해요.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보면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안 먹히는 게 뭐냐면 야채가 안 먹혀. 제일 맛이 없어. 과일 뭐 이런 과일은 단맛이라도 있잖아요. 야채는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야. 그냥 씹으면 약간의 향이 있을 뿐인데 그걸 먹으라 그러니 우리가 왜 김치 먹겠어요? 거기다 양념을 발라서 양념 맛에 먹지. 배추만 먹으라 그러면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안 먹는 야채는 어떡하라고요? 갈아 먹든 저걸내서 먹든 해서 억지로 한 컵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한 컵 정도. 그러면 맛있는 거 다 먹었잖아요. 달고 고소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먹었으니 그냥 약이야. 그리고 한 컵을 딱 먹어. 그러면 이제 내가 식사 끝. 그럼 제일 좋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되돌아가는 거지만 젓가락이 안 가는 음식이 의도적으로 내가 한 번 더 먹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뭐 밥, 찌개, 국, 반찬 한 너댓까지 그다음에 김 좀 넣고 먹으면 그거 다 먹으면 완벽한 식단이죠. 우리나라 한식이 왜 좋으냐면 다 있잖아요. 육회국물이 다 있잖아요. 김 같은 게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팔리거든요. 나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K김. 맞아요, K김. 네, 김밥이 팔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배운 게 이게 면허가 이게 있어갖고 김밥 장사를 못하네. 김밥이 한국 음식 중에서 글로벌리 팔리기에 가장 좋은 음식이거든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피부에 이렇게 올록볼록 생기는 그런 뭐 좁쌀 여드름이라던가 그 사막이라던가 지적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많이 오죠, 병원에. 사실 눈가에 뭐가 되게 올망졸망하게 막 생기면 네.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물사막이 뭐 얼굴에 사막이 생겼다 뭐 이렇게 이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흔한 게 비립종이에요. 일단 이름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네. 비립종. 그 다음에 또 많이 생기는 게 눈 밑에 여성들한테 많이 생기는 게 한관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마에 많이 생기는 게 한선종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편편사마귀도 꽤 생겨요. 이런 편편사마귀.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눈 주변에서 여기서
비슷하게 생겨요. 일반인이 보면 비슷해요. 이제 저희들이 보면 요거 네 가지가 구별이 되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상황을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제일 흔한 비립종이 뭐냐면 약간 미색, 노란색을 띠고 있는 동그란 구진들이 이렇게 눈꺼풀 주변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뭐냐면 피부 노화로 생기는데 요거는 치료하기도 되게 간단해요. 표피 근처에서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뭐 뾰족한 바늘 같은 걸로 살살 이렇게 터트려서 긁어내도 돼요. 소독된 거라면. 그래서 치료는 잘 되는데 재발이 잘 되는 경우가 있는 게 햇볕을 많이 보는 경우, 그다음에 여성들의 경우에 진통제를 자주 먹는 경우에 젊은 사람한테도 생겨요. 여자들은 생리통 때문에 아주 한 달에 한 번씩 진통제를 늘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면 잘 생겨요. 그래서 그건 치료는 쉬운 반면에 예방을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 혹시 상습적으로 이제 자주 진통제를 드시는 분이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진통제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한관종이라는 거예요. 한관종은 이 비립종에 비해서 색깔이 달라요. 비립종은 약간 미색이나 노란색을 띠는 데 비해서 한관종은 살색이에요. 그냥 자기 피부색이야. 그리고 사이즈가 커요. 좀 약간 넓어요. 아, 비립종보다 네, 사이즈가 훨씬 커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여기 눈 주변에 하안금 쪽에 몰아서 주로 잘 생겨요. 비립종은 위아래 구별 없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서서히 20대 중반, 30대 초반에 처음 시작돼서 서서히 사이즈가 커져서 40대 중반까지 사이즈가 커져요. 이거는 글자 그대로 한관에 생긴 종양이에요. 한관이라는 게 뭐냐면 땀샘이에요. 우리 피부에는 소한선이라고 하는 땀샘이 피부 밑에 진피 아래쪽에 있는데 거기에 종양이 생긴 거야. 이게 일종의 점이 생긴 거예요. 이게 피부 표면인데 여기에 이렇게 점이 큰 게 생겼어요. 여기 네네. 어떻게 되겠어요? 블루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여기 있어요. 아래쪽에. 아래쪽에. 여기에 블룩한 점이 생기니까 위가 블룩해졌어. 이렇게. 놓쳐봐야지. 네. 여기에 피부 아래쪽에 이런 게 생기면 피부 위가 어떻게 돼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생겼는데 네네. 치료를 위만 깎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치료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진피 하부, 피하지방 경계부까지. 거기에 한 선이 있어요. 땀샘이. 치료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네요. 네. 위만 깎아내면 두 다리만 그대로 볼록 올라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밑에 있으니까. 구멍을 깊이 우물 파듯이 파야 돼. 레이저를 뚫어서 어디까지? 여기 밑에까지. 그러니까 잘못하면 흉지고, 그 다음 너무 약하게 하면 재발하고. 그래서 아주 경험 많은 피부과 선생님들이 아주 깊이 수술을 하는데 흉이 최소화되도록 수술하는 거예요. 흉 없이는 안 낫는다라고 봐야 돼요. 그거를 두 달이나 석 달 간격으로 서너 번 이상 반복하면 여기 있는 데까지 내려가서 위에 들어가는 레이저 구멍은 작게, 밑에 들어가서 쏘이는 부분은 좀 넓게끔 레이저를 이렇게 잘 돌려서 수술을 하게 되면 제거는 되지만 약간의 피부 표면에 흉터가 작게 남아요. 흉 없이 한관종을 깨끗하게 없애주세요? 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얗게 살짝 패인다 라고 생각하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관종이에요. 그 다음에 한선종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중년 이후 50대 정도에서 잘 이제 40대, 50대에서 많이 환자들이 오게 되는데 이마에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겨울에는 사이즈가 줄고요, 여름에는 사이즈가 커져요. 왜 그러죠? 거기에 한 선에만 종양이 생겨서 여름 되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이게 한 선이 커져, 부풀어. 겨울 되면 땀이 안 나잖아요. 한 선이 줄어요. 그래서 겨울 되면 좀 맨들맨들해지는데 없어지진 않지만 좀 낮아져요. 여름 되면 사이즈가 커져요. 그래서 한관종이랑 비슷한 게 여기 생겨요. 얼른 보면 여드름처럼도 보여요. 진단을 하려고 그러면 화장 싹 지워야 돼요. 되게 이제 여성분들이 노 메이크업으로 밖에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고 와서 이렇게 보면 여드름이에요. 진단을 오진하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의 이마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사이즈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노 메이크업으로 보면 살색이 비립종처럼 생겨요. 사이즈는 한관종보다는 작아요. 그런 게 주로 이마에 잘 생겨요. 이거는 레이저로 치료하는데 방법은 한관종이랑 비슷한 방법으로 하는데 깊이는 똑같지만 사이즈가 작아서 치료하면 한 해 여름을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듬해 보면은 또 일부 재발하겠죠? 이듬해 여름 되면 그럼 또 그때 하면 또 사이즈가 좀 개수가 조금씩 줄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1년은 간다는 얘기죠. 이제 처음에 10개를 제거했다. 이듬해 여름에 한 7, 8개 재발해요. 또 재발하면 또 한 번 하고 겨울에는 사이즈가 주니까 그냥 지나가고 그런 식으로 몇 년 하다가 보면 점점 개수가 줄어들어가죠. 그럼 한간종처럼 흉터가 그건 흉은 잘 안 남아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게 깊이 안 파내도 돼요. 그래서 한선종은 그렇게 여러 번 그냥 매년 사이즈가 커질라 그럴 때 한 번씩 하면 돼. 그러면 한 해 지나가고 또 이제 내년에 올라오는 것만큼 또 한 번 더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편편사마귀. 이건 뭐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 생기는데 주로 젊은 사람한테 잘 생겨요. 바이러스가 감염된 거예요. 주로 일반적인 사마귀는 손이나 뭐 발이나 이런 노출된 부위에 생기는데 그건 툭 튀어나오죠. 편편사마귀는 납작한 사마귀예요. 그래서 평평한 사마귀라는 뜻이에요. 얼굴에 주로 잘 생기는데 뭐 어디든지 잘 생기고 이게 많이 번져요. 이거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를 따로 해야 돼요. 이게 재발 잘 되고. 재발이 잘 돼요? 바이러스가 잘 안 죽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를 해야 되고 레이저 치료도 해야 되고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치료예요. 사실 저희가 눈가에 막 이렇게 저렇게 생기는 것들이 영양크림이 너무 지나치게 영향을 많이 줬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지방이 뭉치다 이런 말도 많아요. 다 근거 없는 얘기예요. 화장품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비립종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거고 진통제랑 연관이 있는 거고요. 네. 한관종은 체질적인 요인이 많아요. 그리고 여성한테 많아요. 그다음에 한선종도 여성한테 많고 체질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마귀, 편편사마귀는 그냥 바이러스 감염된 거예요. 내 몸에 면역이 떨어져서 바이러스가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 여성의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하고 그 족보가 같은 족보예요. HPV라고 하는 그게 감염된 거예요. 화장품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저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쥐젖이 조금 요즘 이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쥐젖은 노화로 생기고 임신할 때 잘 생기고 비만과 연관이 일부 있어요. 생기는 자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목 접히는데 네. 그다음에 겨드랑이. 눈꺼풀에도 접히는 데서 가끔 생겨요. 그럼 이 치료하는 방법들은? 쥐내면 돼요. 간단해요. 쥐젖이라는 게 뭐예요? 쥐의 젖이라는 얘기예요. 되게 작은 돌기가 생긴다는 거죠. 모양을 보면 이렇게 유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아주 사이즈가 큰 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달리고 목이 있어요. 네. 가위로 잘라도 돼요. 이게 이제 그냥 큰 가위로는 안 잘라지고 아주 안과 수술하는 마이크로 시저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로 이렇게 잘라두고 레이저로 딱 지혈해 주면 돼요. 그렇게도 하고 사이즈가 원래 작아서 정말 쥐젖 중에 작은 쥐젖은 그냥 레이저로 바로 쥐져버려도 돼요. 아직 피부 표면에만 있는 거라서 쥐젖은 치료하는 게 되게 쉽다고 보셔도 돼요. 다만 이제 켈로이드가 있는 사람들은 목에 있는 걸 잘못하면 켈로이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켈로이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뭐 쥐져버리면 돼요. 사실 쥐젖에 관련된 다양한 민간요법들이 많은데 효능이 있나요? 머리털로 묶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상관없어요. 네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위에 이게 돌기가 있고 가는 목이 있기 때문에 자르는 집에서 뭐 자신만 있으면 자르면 되는데 잘못하면 생사를 집어갖고 흉이 지죠. 그래서 가는 실로 여기를 묶어도 내 위에 상부가 괴사가 돼서 떨어져요. 근데 그거 한 개는 모르겠지만 여기 수백 개가 있는데 그걸 언제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겨드랑이에 큰 쥐젖이 생겼다. 그러면 실로 딱 묶어서 일주일이면 다 떨어져요. 근데 그런 큰 쥐젖은 또 별로 없거든요. 묶기가 힘들고 병원에 나와서 레이저를 하나하나 다 쥐져버리면 돼요. 뭐 구별하는 방법들 중에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검버섯하고도 많이들 착각. 목에 생긴 쥐젖은 네. 쥐젖 같기도 하고 검버섯 같기도 하고 사마귀도 또 비슷한 모양으로 생겨요. 그래서 구별해야 되는데 되게 나이로 구별하죠. 20, 30대 생겼으면 이게 쥐젖이겠어요? 편편사마귀일 가능성이 많죠. 50, 60대가 생겼어요? 쥐젖이나 검버섯 쪽이 가깝죠. 그래서 이거 언제 생겼어요? 이게 제일 먼저 질문이에요.
본인이 인식할 때 50대이신 분이 이거 20대부터 계속 됐어요.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사막이에요. 작년에 생겼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이도 생긴 겁니다. 지저씨나 금버섯 쪽이죠.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편편한 사마귀는 그 치료가 좀 까다롭다고. 그러니까요. 제거해도 재발하고 제거해도 재발하니까 여러 번 해야 돼요. 지져서 늙어서 생긴 거예요. 한 번 떼면 그냥 또 한 10년, 20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냥 제거합시다. 이게 재발하면 사막이에요. 그때 면역 치료도 안 넣어져요. 예, 재발 안 하고 잘 제거되면 지저씨나 금버섯이었나 봐요. 치료됐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진단 목적의 치료라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젊을 때 안 나고 늙어서 나는 게 더 나은 거네요. 건강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생긴 거니까 제거하면 쉽죠. 근데 사마귀가 생겼다. 내가 일단 그 바이러스, HPV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에 면역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몸에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어린이들도 되게 사마귀에 자주 많이 생기죠. HPV의 타입이 막 10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자궁경부암도 일으키고, 손에 생기는 건 타입 1, 얼굴에 여기 편편 사마귀는 타입 5번인가 뭐 그래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다 안동김씨, 뭐 강릉함씨 이런 식으로 네. 족보는 똑같은 족보예요. 가족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주 사마귀가 심하게 생길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도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써야 어차피 같은 족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면역을 기대하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은 어린이들 사마귀 많이 나는 것들은 좀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개는 성인이 되면서 면역이 취득이 돼요. 우리 때는 사마귀 없는 애가 없었어요. 면역력 때문에 생기나? 면역력도 있고 환경이 지저분하잖아요. 우리 때는 정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또래가 제가 이제 손주를 보는 나이인데 제가 우리 어머니도 아직 이제 계시니까 어머니가 나를 키우던 방식으로 증손주를 키우면 아마 내 딸은 뭐 죽어버리려고 그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문화에 살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화가 그런데 오죽하겠어요. 예. 그래서 비위생적인 환경이니까 전염이 잘 되죠. 요즘에는 뭐 그런 전염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데 어릴 때 생긴 여기 손이나 뭐 발에 생긴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어른이 되면서 면역력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떨어지는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저도 기억하기에 중학교 때까지 무릎에도 있었고 손에도 있었어요. 면역력이 키워지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후천적으로 면역이 생기는 건데 요즘엔 잘 안 없어지면 이제 그걸 면역력을 인공적으로 증강시키는 방법들이 있어요. 먹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팔에 발라서 팔 안쪽에 발라서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면역 증강제 바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 안 되면 정말 그 자궁경부암이 그 효과가 바로 있는 게 아니라 교차 면역 효과를 기대하고 또 그런 걸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물리적으로 레이저로도 제거하고 병변에다가 주사를 놔서 녹이는 주사도 있고 그다음에 냉동 치료도 있고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딱 부러지는 한 가지 특효는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상처가 났다. 그러면 꼬매고 항생제 먹는다. 딱 방법이 한 가지예요. 그건 특효라는 거지. 근데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얘기는 딱 부러지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뭐 제거를 한다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치가 되긴 좀 어려워요. 재발될 수 있어요. 내가 면역이 생기고 제거가 돼서 딱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면역이 안 생기면 자꾸 그 부위에서 재발이 되는데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거는 레이저로도 제거할 수 있고 얼려서 냉동치료 그것도 이제 액체 질소 같은 걸 얼리거든요. 그럼 영하 170도로 그 부위만 얼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레오마이신이라고 그래갖고 항암제로 쓰는 약인데 그 자리에 주사를 놓으면 혈관들이 응고가 돼서 떨어져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면역치료 먹는 약, 바르는 약 뭐 이런 것들로. 그럼 제일 좋은 건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겠네요. 내가 인공적으로 그 면역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내가 어른이 되면서 잘 먹고 건강해지면서 생기는 면역이죠. 네, 되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거나 이런 그 기저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이게 잘 생겨요. 건강한 피부보다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대표적인 게 아토피죠. 그런 거 있으면 이제 면역이 떨어져서 바이러스가 잘 감염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상태에서 사마귀가 생기면 좀 많이
그렇죠. 아니, 위험하다는 거, 사마귀 때문에 뭐 크게 사람이 뭐 생명이 위태롭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치료가 어렵고 넓게 번지기가 쉽고 그래서 고생을 하죠. 네, 없애기까지. 그러면 사마귀 같은 피부 질환이라던가 뭐 이런 뭐 아까 말씀 주시기는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관종 예방하는 방법 없어요. 비립종 햇볕을 피하고 진통제 안 먹는 거예요. 네. 한선종 예방하는 방법 없어요. 그 다음에 사마귀는 청결이에요. 청결. 네, 청결하고 내 몸이 건강해야죠. 이제 잘 깨끗하게 씻는 거죠. 그러면 사마귀 있는 사람이랑 접촉을 안 해야 되겠죠. 내 손에 사마귀 자꾸 만지면 옮죠. 그래서 일단 내가 노출된 부에 사마귀가 있으면 그분이 빨리 치료를 해야 다른 분한테 안 옮기는 거죠. 다 접촉을 통해서 옮아요. 예. 그 자궁경부암도 매한가지고. 그래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남자도 맞아라 그런 얘기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한관종 같은 경우가 사실 치료가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조금 흉이 좀 흉터도 남을 수 있다. 많이 예, 예. 네, 조금 남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사실 치료를 하지 말아야 하나요? 사이즈가 작을 때는 3mm 이하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해요. 그러면 흉이 뭐 1, 2mm 정도니까 거의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한 50, 60이 넘어가면 넓어져요. 직경이 한 5mm까지 커져요. 그거는 뭐 무조건 흉 남으니까 나이도 있고 하고 나면 흉도 크게 남으니 그냥 가리고 다니세요. 그러죠. 한관종이 잘 가려지지 않지 않나요? 흉져도 안 가려지거든. 그러면 돈 들어서 흉 만들래? 그냥 포기하고 사실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개개병변이 3mm 이하면 그게 이제 한관종이 처음 생겼을 때죠. 그래서 젊은 여자들이 그걸 모르고 올 때가 있어요. 다른 병으로 여드름이 심해서 왔는데 너 여드름 치료 끝나면 반드시 한관종 지금 치료해라. 아니면 나중에 사이즈가 크지면 수술 못한다. 라고 얘기는 해줘요. 근데 이제 그때는 본인이 심각하지가 않아. 본인도 잘 안 보이거든. 이제 피부과 의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엄마나 고모나 할머니나 그 집안 윗대 어른 중에 뭔가 눈 밑에 있는 사람 봐라. 있으면 그렇게 될 거다. 네, 그러니까 빨리 하려면 해라. 정말 초기에 빨리 잡는 게 제일 베스트네요. 뭐든지 모든 병은 다 매한가지야. 빨리 하면 좋아요. 네. 아이들 같은 경우 사마귀가 나면 좀 불편하니까 막 빨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뜯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되게 옮긴다고 여기 생기죠. 많이. 네, 여기 생겼어. 여기 생기죠. 다 옮는 이건 거군요. 접촉으로 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생겼을 때 어른이 만지면 안 옮는 이유, 어른은 면역이 있으니까 만져도 안 옮는 거예요. 우리가 간염에 항체가 있으면 안 옮잖아요. 네. 어른들은 대개는 바이러스 HPV에 대해서 항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건 안 옮지만 지가 이렇게 물어뜯으면 일로 옮고 비비면 일로 옮고 손에 있으면 지가 손 자주 대는데 이게 이제 금방 옮지 않아요. 이 바이러스가 슬로우 바이러스예요. 느리게 전염이 돼요. 반복적으로 하면 옮는 거예요. 자기는 면역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같은 또래 또 다른 애들하고 막 어울려 놀는데 걔가 면역이 없으면 걔한테 또 옮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을 피해야 되고 이제 문제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제거를 하기에는 힘든 게 치료 자체가 좀 아프거든요. 냉동으로 해서 얼리든 레이저를 해서 태우든 그 다음에 항암제, 브리오마이신을 갖고 뭐 이게 주사를 놓든 그들이 딱지 생기고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되게 힘들어 하죠. 그래도 뭐 어찌됐든 자꾸 이제 새끼를 치니까 하기는 해야죠. 잘 달래가면서. 우선 뭐 사마귀가 생기면 바로 병원 가서 없애야 되겠네요. 하나 있을 때 빨리 없애면 그게 낫죠. 그게 이제 번지면 이렇게 물어뜯으면 이렇게 다 옮고 손톱이 다 옮고. 빨리 발견하는 즉시 병원. 네, 보는 즉시 빨리 없애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피부 염증이나 사마귀 같은 경우들을 치료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항관종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선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치료할 때 내 기본 피부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대면 염증 생겨요.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 뭐 얼굴에 습진이 생겼다. 그 상태에 그걸 두고 뭐 어떤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되면 염증이 심해져서 흉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미용적인 치료는 기본적으로 얼굴 상태는 정상이어야 된다. 그 얼굴이 깨끗할 때 뭐 레이저를 하든 냉동 치료를 하든 그렇게 해야죠. 그럼 기본 염증이나 조금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게 그렇죠. 한 일주일 정도 약 먹고 약 발라서 다 안정이 되면 그때 수술하는 거죠. 대부분의 모든 시술은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맹장염이 걸렸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오른쪽 아래쪽 배가 아프다. 그러면 맹장염 진단하거든요. 진단하고 난 다음에 바로 수술 안 들어가요.
일단 환자 입원시키고 항생제 쓰고 그래서 염증을 좀 가라앉힌 상태에서 그 다음에 수술을 해요. 맹장이 터질라 그러면 빨리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모든 수술은 기본적으로 환자를 스테이블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술 들어가거든요. 피부도 똑같아요. 여드름이 덕지덕지 났는데 항관정 수술한다, 점 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여드름 치료 끝나고 지루성 피부염 치료 끝나고 피부가 안정되고 그 상태에서 항관종이든 점이든 검버섯이든 쥐젖이든 치료를 해야죠.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나으신 분들이 사실 잘 안 가라앉잖아요. 아니요, 약 먹으면 금방 나요. 사람들이 여드름 가지고 뭐 되게 어려운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약 먹고 약 바르면 웬만한 여드름 한 달이면 대부분 다 들어가요. 약을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치료가 어려운 거지. 부모님들이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약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아니요, 큰일 안 나요. 여드름만 좋아져요. 저희는 여드름이 되게 오래 간다고. 그 유전적인 여드름 오래 가요. 맞아요. 네. 약 먹고 약 바르면 좋아진다고. 당뇨 환자들이 혈당이 되게 올라가서요. 인슐린 맞고 약 먹으면 다 떨어져요. 혈압이 되게 높아요. 고혈압 약 먹으면 다 좋아져요. 약을 안 먹으려고 그러면 고칠 방법이 없죠. 여드름도 똑같다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한테 약 드셔야 됩니다. 저는 약 먹는 거 싫은데요. 그럼 뭐 고혈압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당뇨가 혈당치가 되게 올라가서 인슐린 맞고 혈당 떨어뜨린 약, 혈당 강화제 드셔야 됩니다. 난 약 먹는 거 주사 맞는 거 싫어요. 고쳐주세요. 그냥 당뇨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여드름이 잔뜩 생겼어요.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약 먹는 건 싫어요. 그럼 여드름 흉집은 돼요.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당뇨나 고혈압 중에서 약 먹으라 그럴 때 그걸 거부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안 하면 생명이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근데 여드름은 누가 나요? 10대 중반부터나 의사결정을 본인이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은 여드름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결정은 누가 해요? 약 먹고 말고를. 부모님들은 자기들은 여드름이 지나갔거나 별로 심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약 부작용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드름 약의 큰 부작용이 뭐예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두려워하시죠? 잘못된 정보에 세뇌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할 때 때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잖아. 각질은 보호해야 된다 그러는데 각질은 제거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각질은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이 꽉 굳어 있는 사람한테 아니에요. 그거는 물고기 비늘이나 기와장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보호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하지? 표정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입력이 돼가서 굳어 있잖아요. 그게 적폐예요. 쌓여있는 폐습이라는 거예요. 못 바꾸죠. 몸이 가난을 기억하잖아요. 목욕탕 가면 3번은 밀어야 목욕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모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목욕할 때 대충 이러고 나가면 쟤 씻었어? 이런단 말이죠. 자, 제가 목욕할 때 대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수업 듣고 난 다음에 평생 때를 안 밀었어요. 안 나오잖아. 네. 네, 내 각질은 건강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시커멓게 타기는 했지만, 네. 이거 때밀잖아요. 집에 가서 떼쓰고 밀면 나와요. 피부가 벌게지면서 벗겨지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르쳐주고 인식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피부도 와서 저기 검버섯 빼러 왔는데요. 지금 하시면 안 돼요. 피부가 지금 문제가 많아서 하시면 부작용 생겨요. 아니, 뭐 피부인데 뭐 금방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되게 알려진 정보를 빠르게 바꿔야 되겠네요. 그 정보를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대충 몇 마디 해보고 이분한테는 그냥 약을 빨리빨리 주는 게 낫지. 아무리 뭐, 자, 지루성 피부염으로 계속 반복돼서 와요. 네. 10시에 꼭 주무셔야 돼요. 네. 큰 사업을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이면 사업체를 자신한테 물리든지 경영할 사람은 도입하시고, 초빙을 하시고, 좀 한 발 빼세요. 건강 해칩니다. 얼굴이 지루성 피부염이 이렇게 반복될 정도면 당신 속도 그만큼 나빠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많으면 뭐 합니까? 안 받고? 그럼 그때는 더 이상 말 안 해요. 그냥 약 바르세요. 약 줘버리고 끝내는 거죠. 안 바뀝니다. 잘. 근데 이걸 이 얘기를 하면 유연하게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나이가 저랑 연배가 비슷해요. 이게 좀 길어지죠.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아니, 물려주세요, 사업체를. 아들이 안 물려받으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 사업하기 싫다는 거예요. 파세요, 그러면 회사를 수익도 나고 그러니까. 팔아서 돈 준다 그래봐 얼마나 말 잘 듣는데. 자기가 필생을, 돌아가시면 필생이고 그거 그 회사 안 남아요. 파세요, 지금. 그래서 팔고 난 다음에 또 현금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좋대. 낯빛이 달라.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다시는 제 얼굴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식이 안 물려주겠다는 기업을 아버지가 왜 그걸 자꾸 물려주려고 그래. 그리고 돈도 주지 마세요. 실컷 쓰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괘씸해서 안 준대. 내가 볼 땐 주실 것 같아. 그렇지만 일단 자기가 정리하고 나니까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야. 얼굴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한 10년 더 계시다가 얼굴에 검버섯 생기면 오세요. 저 꼭. 그때 돈 좀 벌어야 되니까. 피부면 다 나셨어요. 그 피부과 치료가 아니고 거의 상담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 병들이 많아요. 피부과에. 특히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이나 이런 염증성 질환들은 스트레스랑 너무너무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하면 돼요. 자기 정말 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케이크 사들고 와서 선물 주고 가셨어요.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바르면 좋아진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피부 관리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이 좋아지잖아요. 피부 관리도 꾸준히 하면 좋아져요. 근데 오늘 해서 내일 좋아지자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밖에 나갈 때, 햇볕에 노출될 때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예요. 우리 피부 노화 과정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작용하는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시간으로 인한 노화, 또 하나는 뭐냐면 햇볕에 의한 노화, 광노화라 그래요. 이 두 가지 노화가 작용이 되면 결과로 잡티, 주름, 검버섯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야 돼요. 그래서 외출할 때는 예를 들면 뭐 골프를 친다든지 수영장을 간다든지 그럴 때는 뭐 2시간 간격으로 발라줘야 되고요. 뭐 일상생활 할 때는 뭐 그냥 가벼운 자외선 차단제 들어있는 화장품 정도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 게 건조. 지금은 이제 습도가 높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가을, 겨울, 이른 봄 되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노화가 빨리 와요. 그래서 보습제 잘 발라야 돼요. 이 두 가지만 기본적으로 잘 챙기면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그거 전혀 안 한 사람보다 훨 낫죠. 보통 근데 선크림 같은 경우도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네. 선택할 때도 너무 고민도 많이 되고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인데 혹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메이드 인 코리아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네. 우리나라 화장품은 그 의약품 만드는 것처럼 규제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거기서 SPF만 확인하면 돼요. SPF라는 게 뭐냐면 자외선 B를 막는 정도예요. 우리 이제 지표면에 우리 피부를 노화를 시키는 자외선이 두 종류가 와요. 하나가 UVA, UVB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UVB를 그게 이제 화상 입히는 자외선이에요. 이거를 막아주는 게 자외선 차단 표시를 SPF라고 표시해요. 자외선 차단 지수, 그다음에 Sun Protection Factor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일상생활이면 한 20. 그다음에 외출을 하는데 좀 오랜 시간 나간다 그러면 한 30. 골프 친다 그러면 40.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높여서 쓰면 돼요. 뭐 구암이나 사이판에 간다 50. 뭐 이런 식으로. 옆에 막 이렇게 플러스 표시. 그게 UVA를 막는 거. 유심히 보셨네. UVA를 막는 정도는 숫자로 표시를 못 해요. 그냥 더하기 하나, 더하기 둘, 더하기 셋.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한다 한 20에 더하기 둘. 외출한다 한 30에서 더하기 셋. 뭐 이런 정도를 한 2-3시간 간격으로 발라주면 야외 활동하는 시간 동안은 타는 거를 노화를 많이 막을 수가 있죠.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어릴 때부터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 꼬마 아이가 되게 어리거든요. 6살 네. 정도 되는데 밖에 나가 놀 때 발라줘야죠. 그때부터 꾸준하게. 네. 왜냐면 햇볕에 의한 피부 노화는 계속 누적돼요. 저축돼요. 안 좋은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가려주는 게 좋아요. 뭐 신생아들 안 데리고 나가긴 하겠지만 뭐 햇볕에 나갈 때는 그래서 애들부터는 유모차 같은 거 씌우고 그다음에 이제 가리고 모자 씌우고 그러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렇고요. 뭐 피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눈도 매한가지예요. 우리가 오래 살거든요. 오래 살면 누구나 백내장이 와요. 햇볕을 많이 보면 렌즈도 상한단 말이에요. 우리 수정체가 렌즈거든요. 그 렌즈가 햇볕에 의해서 노화가 돼요. 자외선에 의해서. 뭘 해야 될까요? 선글라스가 그래서 쓰는 거예요. 멋으로 쓰는 게 아니야. 여자분들 이렇게 선글라스 머리 꽂고 있는데 그거는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거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예전에는 다 우리가 평균 수명이 환갑 전후였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어지간히 맨눈으로 다녀도 별 렌즈가 안 상해요. 근데 이게 남자들은 80, 여자는 85세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연배는 85세, 90세예요. 그러면 이제 운 나쁘면 100살 넘게 살아야 돼. 근데 자꾸 렌즈 갈아 끼는 게 낫겠어요? 내 거 오래 쓰는 게 낫겠어요? 좀 낡아도 내게 나아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고 저처럼 안경 쓰는 사람들은 여기 2만 원 더 주면 UV 코팅 해줘요. 네.
아니요. 안경이. 렌즈. 그래서 피부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저기 포장지잖아요. 피부라는 거는 눈은 아니잖아. 모든 정보의 90%가 눈으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안경 안 쓰는 분은 선글라스, 안경 쓰는 분은 UV 코팅 꼭 하셔야 돼요. 사실 기미 잡티 고민이 정말 많거든요. 여자분들 제일 고민이 많잖아요. 뭐가 김인지 뭐가 잡티인지 어떤 게 검버섯인지 네. 이런 고민이 많은데 네. 구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얼굴에 색소가 생기면 이게 조상 탓인지 내 탓인지를 따져야 돼요. 조상 탓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유전된다는 거죠. 기미는 유전이에요. 주근깨도 유전이에요. 조상님 중에 누군가가 기미 인자를 갖고 있으면 나도 기미가 생겨요. 대신에 그 기미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자만 생겨요.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는 여성들만 생겨요. 그래서 폐경되는 할머니들은 기미가 서서히 사라지죠. 한 70대 할머니 중에 기미 있는 할머니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검버섯만 있죠. 그래서 기미하고 주근깨는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기미는 어떻게 진단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기미는 넓은 붓으로 이렇게 쭉 그어놓은 모양이에요. 주근깨는 콕콕 찍어놓은 거예요. 흑자와 검버섯은 같은 얘기예요. 흑자라는 거는 만져서 도드라지지 않은 갈색 반점. 그러니까 뭐 사이즈는 동전 크기일 수도 있고 그냥 작은 붓으로 찍어놓은 크기일 수도 있고 그런 사이즈죠.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툭툭툭 이렇게 돼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 자라서 두툼해져요. 우리는 그걸 이제 검버섯이라고 따로 부르죠. 근데 뭐 이름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내 잘못으로 생기는 거예요. 햇볕에 많이 노출돼서. 저 검버섯이 엄청 계속 늘고 얘네들이 크고 있어갖고. 당연하지. 해를 계속 쪼이니까. 그냥 무방비로 햇볕을 다 받으니까. 그래서 뭐 남자들도 이게 나이가 들면요 피부 좋은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다니셔야 돼요. 자외선 차단제 아까 뭐 어떤 거 써야 되냐고요? 값싸고 적절한 SPF가 있는 거. 제가 앞에다가 붙였잖아요. 값싸고. 비싼 거 쓴다고 해서 더 자외선 차단을 잘하는 게 아니고 SPF 숫자하고 PA 지수 더하기 하나 더하기 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거기서 적당한 거를 꾸준히 발라야 돼요. 나갈 때. 그 수치가 높을수록 방어 효과가 더. 방어 시간이 길어져요. SPF가 30이다. 그러면 SPF 20이다. 그러면 30%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햇살의 세기는 지역마다 다르죠. 우리 이제 중위도의 햇살의 세기하고 적도의 햇살의 세기는 거의 뭐 3배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사이판이나 뭐 괌이나 이렇게 남쪽 바다로 갈수록 높은 거 써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햇살의 세기가 세니까 지속 시간은 길지 않죠. 아까 잠깐 말씀 주시긴 하셨는데 뭐 기미하고 잡티하고 레이저 치료 받으면 정말 조금 좋아지나요? 도드라진 검버섯은 레이저로 갖고 깎아내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튀어나오면 다 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그래서 연세 높으신 분들 보면 이렇게 아주 보기 흉하게 검버섯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레이저하면 아주 결과가 좋아요. 근데 편편하고 이렇게 별로 두껍지도 않은 갈색만 있는 건 잘못 레이저 건드리면 또 진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피부 타입에 맞춰서 해야 돼요. 지금 두 분이 이제 계신데 레이저 하면 부작용이 덜 남을 사람, 레이저를 하면 색소 침착이 잘 남으실 분이에요. 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두 분이 카메라 앞에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저쪽에 보이게. 색깔이 어때요? 카메라 좀 당겨서 잡아주실래요? 완전히 다르죠? 색깔 다른 거 보여요? 예. 색깔이 레이저를 하고 나면 색소 침착이 잘 안 남는 피부. 레이저를 하면 색소 침착이 잘 남을 위험성이 높은 피부예요. 그래서 두 분이 똑같이 검버섯이 있어도 똑같이 잡티가 있어도 여기는 레이저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피부. 여기는 레이저를 하면 반반이에요. 더 진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레이저 치료 결과에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